민수한테 돈 너무 많이 보내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우리 노후도 생각해야죠. 다음 달부터 못 준다고 솔직하게 말해야겠어. 기분 안 나쁘게 그렇게 하세요. 혹시 지난달에 자식한테 얼마나 쓰셨어요? 그냥 슬쩍,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활비 좀 보태줬지, 병원비 갑자기 생겼다고 해서 보내줬지, 손주 학원비도 보탰지, 며느리 딸한테 용돈도 챙겨줬지. 그러다 보면 한 달에 100만 원은 기본이고 어떤 달은 3, 400만 원이 훅 나가요. 그거 1년이면 얼마인지 제대로 계산해 보셨어요? 4,800만 원이에요. 거의 5천만 원 가까운 돈이 자식 통장으로 흘러들어가고 정작 내 통장엔 뭐가 남아있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한테 좀 불편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듣기 좋은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보셔야 해요. 왜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퍼주다가 정작 본인은 비참하게 늙어가고 있거든요. 그분들 이야기가 바로 오늘 여러분이 꼭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인 소개로 한 분을 만났어요. 올해 65이신 분인데 이름은 박종수 씨라고 할게요. 경기도 수원에서 30년 넘게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셨던 분이에요. 참 열심히 사신 분이에요. 젊어서 밥도 제대로 못 드시면서 일하셔서 인쇄소 하나 일으켜 세우고 애들 셋 대학 다 보내고 막내 결혼도 시키셨어요. 주변에서 다들 종수 씨는 자식은 진짜 잘 키웠다고 했대요. 근데 지금 박종수 씨가 어디 사시는 줄 아세요? 수원 변두리에 있는 작은 고시원이에요. 월세 38만 원짜리요. 냉장고도 없어요. 공용 부엌 써야 해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박종수 씨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자식들한테 퍼줬어요. 아니, 퍼준 게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라 생각했어요. 큰 놈 결혼할 때 전세 보증금 1억 보태줬고 둘째 사업한다고 할 때 5천만 원 줬고 막내 미국 유학 간다고 학비 3년치 됐어요. 그러면서 인쇄소는 점점 힘들어지고 결국 코로나 때 문 닫았어요. 근데 자식들한테 연락하기가 너무 싫어요. 내가 뭘 바라고 준 것도 아닌데 지금 내가 힘들다고 손 내밀면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요. 저는 이 말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눈빛이요. 아직도 생각나요. 자식 얘기할 때 자랑스러운 눈빛이랑 본인 처지 얘기할 때 그 눈빛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자, 이게 박종수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통계를 보면 정말 깜짝 놀라게 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3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50대에서 70대 부모 중에서 성인 자녀한테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는 비율이 무려 68.3%예요. 10명 중에 7명 가까이가 지금도 자식한테 돈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액이 월 평균 약 4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이 넘어요. 평균으로 계산하면 월 약 100만 원, 1년이면 1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건 매달 나가는 생활비 지원만 따졌을 때 얘기예요. 결혼 자금, 전세 보증금, 이런 목돈 지원까지 합산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모가 자녀 결혼 시에 평균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약 4,300만 원이에요. 전세 보증금에 보태주는 돈까지 포함하면 한 자녀당 평균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를 지원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자녀가 둘이면 3억, 셋이면 4억 5천만 원이 그냥 자식한테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오세요? 요즘 은퇴 전문가들이 노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로 부부 기준 월 300만 원 정도를 얘기해요. 20년 노후를 산다고 하면 총 7억 2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자식들한테 3억, 4억 퍼줬으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70대 이상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서 1위예요. 43.4%예요. 선진국 중에서 압도적인 1위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식한테 퍼준 것, 그게 절대 무시 못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그렇죠? 이게 한국 사회 노인 빈곤의 민낯이에요. 근데 왜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한테 이렇게 못 끊을까요? 제가 여러분들 만나면서 느낀 건데 크게 3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죄책감이에요. 많은 부모님들이 내가 어렸을 때 가난하게 자라서 애들한테 많이 못해줬다는 생각을 갖고 계세요.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그냥 모른 척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부모한테 못 받은 게 한이 됐으니까 내 자식한테는 못하는 소리 못하겠다는 거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문제는 그 죄책감이 내 노후를 갉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체면이에요. 내 자식이 집도 못 사고 결혼도 못하고 고생하는 걸 이웃들이 알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서 부모의 체면이 자식의 성공과 연결돼 있다는 게 오래된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잘 돼야 내가 체면이 서는 거고, 그러려면 돈을 보태줘야 한다는 생각이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세 번째, 이게 제일 무서운데요. 습관화예요.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처음엔 급하다고 해서 100만 원 보내줬어요. 그 다음 달에 또 연락이 와요. 처음에 받아봤으니까 자식도 또 손을 벌리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부모도 이제 주는 게 익숙해지고요. 이게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당연한 관계가 돼버려요. 부모는 ATM기가 되고 자식은 그게 당연한 권리인 줄 알아요. 이 패턴 정말 무서운 거예요. 맞죠? 제가 아는 분 중에 68세 이금순 씨라는 분이 계세요. 아드님이 둘인데 두 아들 모두 40대예요. 직장도 있고 결혼도 했고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금순 씨는 지금도 매달 두 아들한테 합해서 150만 원씩 보내고 있어요. 왜냐고요? 애들이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안 보내냐는 거예요. 제가 두 아들 벌이가 얼마나 돼요? 라고 물었더니 큰아들은 월급이 450만 원이고 작은아들은 맞벌이라 합쳐서 650만 원이 들어온대요. 근데 이금순 씨 연금은 얼마인 줄 아세요? 국민연금 포함해서 월 90만 원이에요. 본인 생활비도 빠듯한데 그 돈에서 150만 원을 더 쓰려니 적금을 깨고 있는 거예요. 한 달에 60만 원씩 마이너스예요. 제가 어머니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라고 했더니 이금순 씨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야 뭐 조금만 아끼면 되지. 애들이 더 힘들잖아요. 이 말이 그냥 안 잊혀요. 40대 자식이 더 힘들고 60대 후반 노인이 덜 힘들다는 논리예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게 사실인가요? 40대는 시간이 있어요. 기회가 있어요. 더 벌 수 있어요. 근데 70대, 80대 노인은요? 이미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자, 이제 진짜 현실적인 숫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식한테 퍼주는 돈이 내 노후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숫자로 딱 보여드릴게요. 60세에 은퇴하고 퇴직금으로 2억을 손에 쥐었다고 해봐요. 이 돈을 잘 굴리면 연 4% 이자율로 20년 동안 매달 약 120만 원씩 쓸 수 있어요. 국민연금이 월 80만 원 나온다면 합쳐서 월 200만 원이에요. 빠듯하지만 혼자 살기엔 어떻게든 굴러가는 돈이에요. 근데 여기서 큰아들 결혼 때 5천만 원 보태주고 작은 딸 전세 때 4천만 원 지원하면요. 퇴직금이 1억 1천만 원으로 줄어요. 이제 매달 쓸 수 있는 돈이
66만 원이에요. 연금 합쳐도 146만 원이에요. 한 달에 146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요? 약값, 병원비, 밥값, 전기세, 핸드폰 요금. 이게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게 한 번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자식들이 이사할 때마다 보증금 더 올라갔다고 하면 또 보태줘야 하고, 사업한다고 하면 또 손 벌리고, 손주 학원비 비싸다고 하면 또 찔러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70대 중반에 진짜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나중에 아프기 시작하면서예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의료비가 연간 약 500만 원이에요. 75세 넘어가면 700만 원, 80세 넘어가면 1000만 원이 훌쩍 넘어요. 요양이라도 필요하면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나가요. 이 돈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그때 가서 자식들한테 손 벌리면 그 자식들이 기꺼이 줄까요? 제가 현장에서 보는 현실은요, 자식들이 부모님이 젊을 때 다 써버렸으니 이제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서글프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실제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많이 해준 부모일수록 노후에 자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오히려 낮다는 통계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돈을 퍼줘서 자녀가 경제적 자립 능력을 키우지 못하면 나중에 부모가 힘들어졌을 때 그 자녀도 정작 뭘 해줄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순환이에요. 저는 이걸 자식 사랑의 역설이라고 불러요. 부모가 더 많이 줄수록 자식은 더 받는 게 당연해지고 부모는 더 힘들어지고 자식은 더 의존적이 되고 결국 둘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자식을 사랑하는 방식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40대 자식이 매달 부모한테 생활비 받으면서 사는 게 그게 그 자식한테 좋은 거예요? 아니요. 그 자식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기회를 잃고 있는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버텨내는 근육을 못 키우는 거예요. 그 근육이 없으면 나중에 진짜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돼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계속 돈 보내는 게 자식을 키우는 게 아니라 자식을 망치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알아요. 그건 이론이고 현실에서 자식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라고 하실 거예요. 맞아요. 그 마음이 인지상정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이 자식한테 보내는 그 돈, 정말로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나요? 아니면 자식이 문제에 직면하는 걸 잠깐 밀어주고 있을 뿐인가요? 제가 만난 또 다른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올해 63세 최영숙 씨인데요. 딸이 하나예요. 딸이 이혼 후에 혼자 애 키우면서 힘들다고 해서 3년 동안 매달 200만 원씩 보내줬어요. 3년이면 7,200만 원이에요. 근데 딸은 그 3년 동안 뭘 했을까요? 열심히 일해서 자립하는 연습을 했을까요? 최영숙 씨한테 들은 얘기는 좀 달랐어요. 딸이 이미 생활비 걱정이 없으니까 굳이 빡세게 일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파트타임으로 적당히 일하고 나머지 시간에 자기 쉬고 싶은 거 하면서 보냈어요. 3년 후에 최영숙 씨가 이제 더 이상 못 보내겠다고 했을 때 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화를 냈어요. 엄마가 나버리는 거야? 이랬어요. 최영숙 씨가 저한테 이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내가 사랑으로 준 건데 애를 망쳤나 봐요라고 하면서요. 그 말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저는 최영숙 씨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요. 지금부터라도 달라지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식 사랑도 지키면서 내 노후도 지키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오늘 이 영상의 핵심이에요. 우선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뭔지 아세요?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자식한테 1년에 얼마를 보내는지 딱 숫자로 적어보는 거예요. 생활비, 명절 용돈, 손주 용돈, 갑자기 생긴 지원금, 이거 다 더해보는 거예요. 1년치로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이걸 해보고 깜짝 놀라세요. 내가 이렇게 많이 줬어? 하고요. 모르고 줄 때랑 알고 줄 때는 달라요. 알면 결정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랬거든요. 숫자를 딱 눈앞에 놓으면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2번째로 한도를 정해요. 자식한테 1년에 최대 이 금액까지만 준다는 내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가 돼야 하냐고요? 간단해요. 내 노후 생활비에 지장이 없는 금액이에요. 은퇴 전문가들은 노후 자산에서 자녀 지원에 쓰는 돈이 연간 5%를 넘으면 위험하다고 해요. 은퇴 자산이 2억이라면 1년에 1,000만 원, 월 83만 원이 최대예요. 이걸 기준점으로 삼아보세요. 이 기준을 정했으면 그 이상은 자식이 뭐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선이에요. 사랑에도 선이 있어야 해요. 3번째가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한데요. 자식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내 재정 상황을 숨겨요. 내가 힘들다고 하면 자식이 짐스러워 할까봐라는 이유로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부모 재정 상황을 제대로 모르면 자식은 부모가 넉넉한 줄 알고 계속 기댈 수 있어요. 진짜 사랑이라면 솔직해야 해요. 아들아, 딸아, 나 솔직하게 이야기할게. 나 지금 노후 준비가 이만큼밖에 안 됐어. 앞으로는 많이 도와주기가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너도 스스로 준비해야 해. 이 말이 처음엔 서로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해야 해요. 이 대화가 없으면 2사람 다 나중에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싶어서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한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4번째로 줄 때는 기한을 정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게 비정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아무 조건 없이 계속 주는 건 자식을 의존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반면에 이번에는 이 금액 줄게. 대신 6개월 후에는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봐라는 식으로 기한을 정하면 자식도 그 기간 동안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돼요. 이게 결국 자식을 위한 거예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알게 하는 거잖아요. 5번째, 이건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요. 자식한테 주고 싶은 마음을 돈이 아닌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손주 봐주는 것, 같이 밥 먹는 것, 필요할 때 시간 내주는 것,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돈보다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지원은 내 노후 자산을 갉아먹지 않아요. 제가 아는 66세 신동준 씨는 아들한테 매달 생활비 보내는 걸 딱 끊었어요. 처음엔 아들이 엄청 서운해했어요. 근데 신동준 씨가 대신 매주 토요일마다 손주 봐주고 명절에 같이 여행 가고 한 달에 한 번씩 가족 외식하는데 돈을 쓰셨어요. 1년이 지나자 아들이 이런 말을 했대요. 아버지, 돈 안 받아도 이제 괜찮아요. 오히려 더 자주 보게 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관계 아닐까요? 자, 이제 숫자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자식한테 퍼준 돈의 기회비용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드릴게요. 자식이 결혼할 때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보태줬다고 해봐요. 이 돈 연 5%로 20년 굴리면
1억 3천만 원이에요. 거기다 결혼 때 예식비, 예단, 혼수 도와준 거 합하면 또 2천만 원 잡아요. 합계 7천만 원. 이걸 20년 굴리면 1억 8천만 원이에요. 자식이 둘이면 3억 6천만 원. 이게 내 노후에서 사라진 기회비용이에요. 여기에 매달 용돈 50만 원씩 10년만 줘도 원금만 6천만 원, 복리로 굴렸다면 거의 8천만 원이 됐을 돈이에요. 이것까지 합산하면 자식 2명한테 퍼준 돈의 기회비용이 4억 5천만 원을 훌쩍 넘을 수 있어요. 4억 5천만 원이에요. 이 돈이면 월 200만 원씩 18년을 쓸 수 있어요. 아이고, 그게 나한테 해당되는 얘기야?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자식 결혼 때 아무것도 안 도와준 부모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돼요? 손주 용돈 한 번도 안 준 조부모가 얼마나 돼요? 거의 없잖아요. 그게 다 돈이에요. 그게 다 여러분 노후에서 나가는 돈이에요. 이게 억울한 게 아니라 사실을 알아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고 주는 것과 모르고 주는 건 달라요.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자식한테 줘야 할 때와 안 줘야 할 때를 구분하는 기준이에요. 제가 제안하는 기준은 이거예요. 이 지원이 자식의 자립을 돕는가, 아니면 자립을 막는가? 예를 들어 자식이 갑자기 큰 사고가 났다거나 심각한 병이 걸렸다거나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이럴 때 부모가 도와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자식이 쓰는 게 좀 부족하다, 좀 더 좋은데 살고 싶다, 이런 이유라면 달라요. 이럴 때까지 도와주면 자식은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키울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자식이 힘들다고 할 때 그게 진짜 힘든 건지 아니면 부모한테 익숙하게 기대는 건지 구분하는 눈이 필요해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이 말하는 대로 다 믿으세요. 근데 때로는 자식이 부모 앞에서 더 힘들어 보이려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부모가 도와주니까요. 이게 의도적인 것도 있고 무의식적인 것도 있어요. 한 번은 이런 경우를 들었어요. 58세 강인호 씨는 아들한테 매달 150만 원씩 생활비를 보냈어요. 아들이 힘들다, 생활이 빠듯하다고 하니까요. 근데 강인호 씨가 우연히 아들 SNS를 보게 됐는데 아들이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오고 비싼 레스토랑에서 밥 먹고 새 옷을 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얼마나 배신감이 들었겠어요. 근데 강인호 씨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는 났는데 그래도 내 새끼인데 어떻게 끊어요?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 강인호 씨 지금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최근에 연락이 왔는데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셨는데 병원비가 걱정이라고 하셨어요. 그 아들한테 도와달라고 할 수 없어서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제 좀 더 밝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변화에 성공한 분들 이야기요. 제가 아는 67세 김순자 씨는 자식 셋이에요. 김순자 씨는 자식들이 손 벌릴 때마다 딱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엄마한테 돈 달라고 하지 말고 엄마가 건강하게 오래 살면 그게 너한테 제일 큰 선물이야. 엄마 돈 써서 엄마 아파지면 그게 너한테 더 큰 짐이야. 처음엔 자식들이 서운해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고 지금은 가족 관계가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 해요. 돈 때문에 서로 불편한 감정이 없어지니까요. 돈이 오가지 않으니까 오히려 만날 때 더 편하고 더 즐겁대요. 이 이야기 듣고 저도 참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제 이미 많이 줬다고 느끼시는 분들 이야기도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미 너무 많이 줘서 지금 내 노후 자산이 너무 적다. 이미 늦은 것 아닌가 하시는 분들이요. 늦은 건 없어요.
다만 방법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지금 65세인데 금융자산이 5천만 원밖에 없다면 이걸 어떻게 불릴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나가는 돈을 막는 게 더 급해요. 그 5천만 원에서 매달 또 자식한테 100만 원씩 빠져나가면 4년이면 없어져요. 근데 그 지출을 막으면 5천만 원이 남아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굴릴지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60대 이상이신 분들이 의외로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을 못 받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한테 나오는데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 안 하신 분들이 꽤 있어요. 노인 일자리 사업 같은 것도 생각보다 다양해요. 이런 걸 잘 활용하면 생활비를 상당히 보충할 수 있어요. 그 돈을 자식한테 주는 대신 나한테 쓰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지금 50대이신 분들 국민연금 최대한 많이 내세요. 임의가입이든 추납이든 방법을 찾아서 국민연금을 최대한 채우세요. 국민연금은 죽을 때까지 나오는 연금이에요. 이게 노후 안전판이에요. 그리고 그 돈을 키우는 데 집중하면서 자식한테 나가는 돈을 줄이세요. 그게 내 미래를 위한 최선의 투자예요. 이게 뭐 거창한 재테크가 아니에요. 그냥 내 것 지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평생 남 챙기면서 살아오셨잖아요. 이제는 나를 챙길 차례예요. 요즘 60대 이상 분들 중에도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하게 활동하면서 소득도 만들고 사회적 관계도 유지하는 게 정신 건강에도 너무 좋아요. 근데 이분들 중에 번 돈을 자식한테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60대에 일해서 번 돈을 40대 자식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체력적으로 훨씬 더 힘든 상황에서 번 돈이잖아요. 그 돈은 온전히 여러분 것이에요. 여러분 노후를 위해 쓰셔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자식한테 짐이 안 돼요. 박종수 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제가 박종수 씨한테 자식들 연락은 해요? 라고 물었어요. 박종수 씨가 잠깐 뜸을 들이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끔 안부 문자는 와요. 근데 솔직히 제일 서러운 게 뭔지 알아요? 내가 그렇게 다 줬는데 지금 내 처지를 자식들이 알면서도 뭔가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망한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제가 처음부터 잘못 가르친 건가 싶어서 그 생각이 제일 가슴이 아파요. 저는 이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박종수 씨가 잘못 가르친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자식한테 받는 게 당연한 환경을 만든 거니까요. 근데 그게 박종수 씨의 잘못만은 아니에요. 이 사회가, 이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 왔으니까요. 부모는 무조건 희생하는 게 미덕이고 그게 좋은 부모라고 우리가 배워왔으니까요.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생각이 바뀌어야 해요. 내 인생도 소중해요. 내 노후도 행복해야 해요. 내가 행복하게 늙어가야 자식들한테도 행복한 부모, 행복한 조부모가 될 수 있어요. 쪼들리고 비참하게 늙어가면서 자식한테 짐이 되는 게 진짜 불효예요. 내가 스스로 단단하게 노후를 준비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자식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예요. 비행기 탈 때 산소 마스크, 자기 것 먼저 씌우고 아이 것 씌우라고 하잖아요. 노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안정적이어야 자식한테도 진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식한테 돈 주는 게 사랑이라는 공식, 이걸 이제는 바꿔야 해요. 돈을 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강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사랑이에요. 내가 자립적으로 노후를 보내는 게 사랑이에요. 자식이 힘들 때 언제든 달려갈 수 있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게 사랑이에요. 부모님이 강해지는 게 자식한테 진짜 롤모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은 자기 노후 스스로 알아서 챙기시더라는 게
자식한테 얼마나 큰 교훈이겠어요. 그게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각인될 거예요. 이게 진짜 어른의 모습이에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아, 이게 내 얘기구나 싶으신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저도 이 이야기하면서 마음이 참 복잡했어요. 자식한테 퍼주는 그 마음이 정말 나쁜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사랑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 사랑이 때로는 내 자신을, 내 노후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고 안타깝죠. 오늘 딱 한 가지만 실천해 주세요. 오늘 집에 가셔서 지난 1년 동안 자식한테 보낸 돈 합계를 계산해 보세요. 딱 그것만 해보세요. 그 숫자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해야 할지는 자연스럽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요. 내 인생, 내 노후, 내 건강, 이건 누가 대신 챙겨주지 않아요. 자식도 정부도 아무도 못해요. 오직 내가 해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어요. 젊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이잖아요. 이제 남은 인생은 조금 더 나를 위해 사셔도 돼요. 자식한테 못할 것 없어요. 당당하게 내 노후를 지키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퇴직 후 현실적으로 노후 자산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그게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돼요. 이 이야기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한테 공유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내가 살면서 꼭 한 번은 해보고 싶었던 것 딱 하나만 적어보세요. 평생 자식 뒷바라지에 노후 자금마저 흘려보낸 부모님들, 이 영상 꼭 보셔야 합니다. 내 돈은 내가 다 쓰고 가겠다는 결심, 절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60대, 70대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고 스스로를 위해 품위 있게, 후회 없이 쓰는 5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오늘 낱낱이 알려드립니다. 노후 자금 관리, 은퇴 후 생활비, 버킷리스트 여행, 건강 투자, 시니어 재테크까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인생 후반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평생 아끼고 모은 돈, 정작 내 인생에서는 한 번도 제대로 못 써보고 자식한테 다 넘겨줘야 하나 하는 생각이요. 사실 저도 그런 분들 정말 많이 만나봤어요. 65세에 은퇴하시고 퇴직금이랑 모아둔 노후 자금이 2억 원이 넘는데 그 돈 한 푼도 못 건드리고 3년을 지내신 분이 계셨어요. 왜냐고요? 자식한테 물려줘야 할 것 같아서요. 그분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나 아직 살아있는데 내 돈이 이미 자식 거 된 것 같아요. 이 말이 얼마나 오래 마음에 걸렸는지 몰라요. 또 이런 통계가 있어요. 우리나라 60대 이상 부모님들 중에서요. 무려 73%가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줄 생각을 갖고 계신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 본인 노후 생활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느끼는 분은 고작 28%밖에 안 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노후도 불안한데 자식 줄 돈은 지키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같죠? 바로 우리 부모님 얘기이고 어쩌면 바로 지금 이 화면 앞에 계신 당신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자식한테 재산 물려주지 않고 내 인생을 위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아주 우아하고 품위 있게 돈을 다 쓰고 가는 5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기적인 거 아니냐고요? 절대 아닙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딱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 후반부에는요. 자녀와의 관계를 하나도 안 망치면서도 내 돈 내가 제대로 지키는 현실 대화법도 준비해 뒀으니까요. 끝까지 자리 지켜주세요.
이 이야기 오늘 꼭 들으셔야 합니다. 잠깐만요. 이런 이야기 좋아하신다면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억지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조용히 힘을 보태주시는 거잖아요.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목록 없으세요? 일생에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은 곳, 한 번은 꼭 먹어보고 싶은 것, 한 번은 꼭 해보고 싶었던 것들이요. 근데 항상 나중에 애들 다 키우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라고 미뤄오다가 어느 순간 그 목록이 서랍 깊숙이 들어가 버린 거 아닌가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경기도 수원에 살고 계신 이칠순 씨라는 분이 생각나요. 올해 72살이신 분이에요. 이분이 40대 때부터 버킷리스트를 수첩에 적어두셨대요. 맨 위에 적힌 게 뭐였냐면요. 바로 남편이랑 둘이서 호주 여행 한 번이었대요. 근데 40대엔 애들 학원비 때문에 못 가고, 50대엔 남편 퇴직금이 아직 안 나왔다고 못 가고, 60대엔 손자 돌봐야 한다고 또 못 가고, 그렇게 30년이 지나갔어요. 남편이 70살 되던 해에 갑자기 쓰러졌고요. 지금은 그 수첩이 고스란히 서랍 안에 있다고 하셨어요. 그 여행, 그때 갔어야 했는데라고요. 이 얘기가 남의 얘기 같으세요? 자, 첫 번째 방법은요. 바로 버킷리스트 여행으로 인생을 완성하는 거예요. 여행이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꼭 외국 가서 100만 원짜리 호텔에 자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살면서 딱 한 번만이라도 가보고 싶었던 그 장소, 그 장면, 그 기분이 있잖아요. 그게 제주도 올레길일 수도 있고, 경주의 어느 한적한 고분 사이 오솔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유럽의 작은 광장에서 노천 카페에 앉아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시니어 해외여행 시장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어요. 60대 이상 해외 관광객이 2023년 기준으로 코로나 이전보다 무려 42% 늘었대요. 왜 그러겠어요? 이제 몸이 버텨줄 때 가야 한다는 거 다들 아는 거예요. 몸이 건강할 때, 발이 말을 들을 때, 눈이 선명할 때, 그게 가장 좋은 여행의 조건이잖아요. 여기서 현실적인 이야기도 드려야겠죠. 여행 경비가 걱정되신다고요? 맞아요. 현실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들어보세요. 국내 기차 여행 4박 5일 기준으로요. 노인복지관이나 지역문화센터를 통해서 가면 1인당 30만 원에서 50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해외 패키지도 동남아 4박 6일 기준으로 60만 원에서 80만 원 내외로 다녀오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행은 돈을 쓰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사는 거예요. 그 경험은 뇌에 남고 가슴에 남고 나중에 침대에 누워서도 그 장면이 떠올라서 입가에 미소 짓게 만드는 자선이 돼요. 이게 자식한테 5천만 원 물려주는 것보다 당신 인생에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에요. 자식이 물려받은 5천만 원은 1년 안에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당신이 경주에서 벚꽃 아래 걸었던 그 봄날의 기억은 평생 가요. 맞죠?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걸 증명해요. 하버드 대학교 행복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60세 이상 성인들이 물질적 소비보다 경험에 돈을 썼을 때 행복감이 훨씬 더 오래 지속되고 더 높게 유지된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살아왔잖아요. 평생 물건 사고, 아파트 사고, 자식한테 집 사주려고 아끼면서요. 이제 방향을 바꿀 때가 됐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지금 당장 수첩이나 메모장 꺼내서 딱 3가지만 적어보세요. 내 살면서 꼭 한 번은 가고 싶었던 곳 3군데만이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 가고 싶은 곳 하나에는 지금 당장 대략적인 비용을 검색해 보세요. 생각보다 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영상 보신 게 그 첫걸음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2번째 방법으로 넘어갈게요. 이건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2번째는 내 몸과 건강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방법이에요. 솔직히 물어볼게요. 지금 아픈 데 있으세요? 아니면 아픈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그냥 지내고 계세요?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요. 정기적으로 정밀 건강검진을 받으시는 분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고작 20%대예요. 나머지 80%는 국가에서 2년에 한 번 해주는 기본 건강검진 받는 게 전부거나 그것도 안 받는 분들이에요. 왜 그러실까요? 돈이 아까워서요. 내 몸에 돈 쓰는 게 낭비 같아서요. 근데 들어보세요. 위암, 대장암, 폐암, 이런 암들이 초기에 발견되면 치료비가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2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예요. 근데 3기, 4기에 발견되면요? 4천만 원에서 1억이 넘어요.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가족이 그 기간 동안 겪는 고통, 간병의 무게, 그게 돈으로 환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에 쓰는 돈은 지출이 아니에요. 투자예요. 아니, 보험이에요. 내가 건강해야 내 돈을 내가 쓸 수 있고, 내가 건강해야 자식한테 짐이 안 되고, 내가 건강해야 내 인생의 나머지 시간을 내 의지대로 살 수 있어요. 저 아는 분 중에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박68씨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65세에 은퇴하시면서 딱 결심하신 게 있어요. 매년 1년에 한 번 프리미엄 종합건강검진을 받겠다는 거예요. 비용이 얼마냐고요? 1회에 70만 원에서 120만 원 사이예요. 비싸다고요? 맞아요, 비싸요. 근데 이분이 2번째 검진에서 대장에 폴립이 발견됐어요. 그게 악성으로 발전하기 직전이었대요. 그 자리에서 제거했고 지금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내고 계세요. 만약에 그 검진 안 받으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구체적으로 건강에 어떻게 투자하면 좋냐고요? 1년에 한 번 정밀 건강검진을 받는 것, 이게 기본이에요. 국가암검진은 무료니까 꼭 챙기시고요. 추가로 본인이 가족력이 있는 질환이나 평소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에 집중 검진을 받으세요. 거기에 더해서요, 치과도 가세요. 이빨이 없으면 맛있는 것도 못 먹잖아요. 눈도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안경이나 돋보기 제때 맞추고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조기에 잡으세요.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운동에도 돈을 쓰세요. 동네 피트니스 센터 한 달에 4만 원에서 6만 원이잖아요. 어르신 대상 스트레칭이나 요가 클래스도 요즘 엄청 잘 돼 있어요. 혼자 집에서 하기가 어렵다면 그냥 돈 내고 나가세요. 그게 더 꾸준히 됩니다. 몸 건강에 한 달 5만 원, 1년이면 60만 원이에요. 그 돈이 자식한테 가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내 몸에 쓰이는 게 나은가요? 정답 아시죠? 그리고 또 하나 정신 건강도 빼놓으면 안 돼요. 요즘 시니어 우울증이 정말 심각하다는 거 아세요? 60세 이상 우울감 경험률이 우리나라에서 20%가 넘어요. 5명 중 1명이에요. 우울증이 오면 몸도 같이 무너지고 면역도 떨어지고 인지 기능도 빠르게 나빠져요. 그러니까 상담을 받는 것, 명상 프로그램에 다니는 것, 그것도 건강 투자예요. 심리 상담사 만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용기 있는 거예요. 이제 3번째 방법이에요.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3번째는 배움과 취미, 그리고
문화생활에 아낌없이 쏟아붓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배움에 나이 제한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진짜로요. 저는 이 말을 몇 번이고 강조하고 싶어요. 뇌는요, 죽는 날까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뇌과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행위 자체가 뇌신경망을 활성화시키고 치매 예방에도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요, 일본에서 나온 재미있는 연구가 있어요. 70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5년간 추적 관찰했더니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그룹이 인지 기능이 유지되거나 개선된 비율이 훨씬 높았고 무엇보다 주관적 행복감이 훨씬 높았대요. 그냥 좋아요, 삶이요. 서울에 사시는 최71 씨 이야기 해드릴게요. 이분이 40년 동안 회사 다니시면서 그림 한번 제대로 배워보고 싶으셨대요. 근데 항상 나는 그런 거 재능이 없어. 나이가 몇인데라면서 안 하셨어요. 은퇴하시고 나서 딸이 수채화 클래스 한 번만 가보라고 등을 떠밀었대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쑥스러우셨지만 2달 지나니까 매주 화요일 오전이 제일 기다려진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개인전도 여셨어요. 72세의 생애 첫 개인전이요. 그 전시장에서 이분이 저한테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이게 진짜 내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배움에 어떻게 투자하면 좋냐고요? 아주 다양해요. 지역 문화센터나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수업들이 한 달에 2만 원에서 5만 원 사이거든요. 수채화, 서예, 도자기, 우쿨렐레, 통기타, 영어 회화, 스마트폰 활용, 중국어 입문 없는 게 없어요. 조금 더 투자하고 싶으시면 유명 강사한테 개인 레슨을 받으셔도 좋아요. 한 달에 15만 원에서 20만 원이면 정말 훌륭한 선생님한테 배울 수 있어요. 문화생활도 말씀드릴게요. 요즘 공연을 너무 안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뮤지컬 보러 가는 게 비싸다고요? 맞아요. 좋은 좌석은 비싸죠. 근데 방법이 있어요. 국립극장이나 국립오페라단 공연은 어르신 할인이 있고요. 지역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공연들은 2만 원, 3만 원이면 볼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공연 보러 가는 습관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2시간이 일상에서 얼마나 큰 여운을 주는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몰라요. 독서도 취미예요. 근데 독서에 투자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도서관에서 빌려 읽으면 무료잖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는 거예요. 북클럽에 들어가는 거요. 한 달에 한두 번 모여서 같은 책을 읽고 이야기하는 모임이요. 거기서 나오는 대화,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그게 돈이에요. 사회적 연결이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강한 사회적 연결을 가진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수명이 평균 7년 더 길다는 연구도 있어요. 자, 4번째 방법으로 갈게요. 이건 좀 따뜻한 이야기예요. 4번째 방법은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에 기꺼이 돈을 쓰는 방법이에요. 여기서 잠깐 오해하지 마세요. 소중한 사람들한테 돈을 쓰는 게 곧 자식한테 주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요. 제가 말하는 건 재산을 이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경험에 돈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명절에 자식들한테 현금 50만 원 봉투 주는 것과요. 명절에 온 가족이 근사한 한정식 집에 모여서 맛있는 밥 먹는 것, 어느 쪽이 더 기억에 남을까요? 5년 뒤에요. 봉투 안에 있던 돈은 이미 어디 갔는지도 모르지만 그날 그 식탁에서 함께 웃으며 먹던 갈비찜 맛은 손자들 마음속에 할머니 생각하면 맛있는 밥 먹던 기억으로 남아요. 이게 진짜 유산이에요. 부산에 사시는 정육십 구 씨 이야기 드릴게요.
이분이 70세 생일을 앞두고 자녀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 생일 선물 필요 없어. 대신 우리 이번 여름에 다 같이 제주도 가자. 내가 다 낼게. 처음엔 자녀들이 어색해하면서 어머니가 왜 내세요 했대요. 근데 막상 다 같이 갔다 오고 나서 자녀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어머니, 이게 지금까지 받은 선물 중에 제일 좋았어요 라고 했대요. 그 여행에서 찍은 사진이 지금도 모든 가족 스마트폰 잠금 화면에 있대요. 사람들과의 시간에 쓰는 돈이요. 이게 단순한 소비가 아니에요.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친구들이랑 한 달에 한 번 맛있는 밥 먹고 수다 떠는 것, 오랫동안 못 만난 친척이랑 일부러 기차 타고 가서 만나는 것, 손자 생일에 조금 더 신경 써서 기억에 남을 선물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혼자 사는 노인들의 건강이 실제로 더 빨리 나빠지거든요. 외로움이 하루에 담배 15개비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반면에 정기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식사하고 대화하는 노인들은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훨씬 더 오래 유지돼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시간에 쓰는 돈은 건강 투자인 거예요. 주변 관계에 어떻게 돈을 쓰면 좋냐고요? 거창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오래된 친구한테 우리 오랜만에 밥 한번 먹자. 내가 살게라고 전화 한 통 하세요. 그 밥값이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그 식사 자리에서 만들어지는 웃음과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큰 가치예요. 손자, 손녀들이 방문할 때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뭔가를 해주세요. 맛있는 거 사다 놓든 같이 뭔가를 만들든요. 그 기억이 아이들한테는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존재를 평생 따뜻하게 기억하게 만드는 씨앗이 돼요. 이 네 번째 방법에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나 자신한테도 대접하는 거예요. 지금 뭔가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비싸다고 안 드시고 계신 거 없어요? 가고 싶은 식당인데 혼자 가기 뭐해서 못 가고 계신 거요. 괜찮아요. 혼자 좋은 식당 가도 돼요. 혼자 카페에서 비싼 커피 마셔도 돼요.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본인을 아끼고 대접하는 거예요. 50년 동안 남 챙기느라 본인은 항상 뒤로 미뤄오셨잖아요. 이제는 좀 앞으로 나오셔도 돼요.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방법이에요. 5번째는 나눔과 기부로 이름 없이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이 제일 마지막인 이유가 있어요. 이건 내 인생의 완성이자 내가 이 세상에 남기는 진짜 흔적이기 때문이에요. 자녀한테 재산을 물려주는 게 유일한 유산이 아니에요. 아니, 어쩌면 그게 가장 쉬운 유산이에요. 진짜 아름다운 유산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온 70년, 60년의 인생에서 얻은 것들, 경험, 지혜, 그리고 재산 중 일부를 이름 없이 세상에 돌려주는 것. 이게 진짜 품격 있는 마무리예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장학금 기부예요. 꼭 큰 돈일 필요 없어요. 동네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연락하면 소액 장학금 전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1년에 100만 원, 어떤 가정의 아이한테 책 살 돈, 학원 한 달 다닐 돈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을 받은 아이가 성장해서 또 누군가를 도울 수 있어요. 이게 돈이 만드는 연결이에요. 자식한테 주면 거기서 끊겨요. 근데 이렇게 흘려보내면 세상 어딘가에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동물보호단체, 환경단체, 지역아동센터, 노인 돌봄기관, 이런 곳들한테 매달 조금씩 자동이체 기부를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한 달에 2만 원이에요. 2만 원이 1년이면 24만 원인데 그게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한 끼 식사가 되고 아이의 교복이 되고 아픈 동물의 치료비가 돼요. 이걸 알면서 하는 사람은
매달 2만 원이 나가는 게 아깝지 않아요. 오히려 행복해요. 그리고 이건 좀 특별한 방법인데요. 자신의 재능이나 경험을 기부하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요. 40년 동안 요리를 해오신 분이라면 지역 경로당에서 한 달에 한 번 요리 강습을 해주시는 거예요. 교직에 계셨던 분이라면 지역 아이들한테 무료 과외를 해주시는 것도요. 이게 자원봉사이기도 하지만 이게 내 인생에서 쌓아온 것들이 세상에 흘러가는 방식 중 하나예요. 서울 마포에 사시는 강73 씨는 기업에서 회계 일을 35년 하셨어요. 은퇴하시고 나서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무료로 세금 신고 도움을 드리고 계세요. 한 달에 서너 분 정도만 만나신대요. 이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닌데 이분이 이 일을 하면서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를 찾으셨다고 하셨어요. 그 말이 너무 마음에 남아요. 또 이런 방법도 있어요. 유언장을 미리 쓰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아직 유언장 문화가 많이 낯설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자신이 세상을 떠난 후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기부하겠다는 유언을 미리 쓰는 게 상당히 자연스러운 문화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아름다운 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같은 곳에서 유산 기부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살아있는 동안은 내 돈 내가 쓰고 세상을 떠날 때 일부를 좋은 곳에 남기는 거예요. 이게 자식한테 다 물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당신다운 마무리가 될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더 드릴게요. 제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죠. 후반부에 자녀와의 관계 망치지 않고 내 돈 지키는 현실 대화법을 알려드리겠다고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세요. 내가 돈을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데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 봐요. 또는 자식이 돈 빌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거절하죠? 이게 현실이잖아요. 이론적으로 내 돈 내가 쓰면 된다고 해도 막상 자녀가 앞에서 어머니, 지금 힘들어요 라고 하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이 대화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실제로 여러 가정에서 효과가 있었다고 확인된 방법이에요. 첫째, 먼저 대화를 여는 거예요. 자식이 요구하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나 요즘 생각이 좀 바뀌었어. 이제부터는 내 노후 자금은 내 생활을 위해 쓸 생각이야. 너희한테 짐이 되기 싫고 나도 내 인생 좀 살고 싶어서. 이렇게 먼저 선언하면 나중에 자식이 요구할 때 엄마 그때 말했잖아 라고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어요. 둘째, 구체적인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노후 자금이 딱 이 정도 있는데 이걸로 20년을 살아야 해.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쓸 수 있는지 계산해 봤어. 여유가 없어. 추상적으로 돈 없어라고 하면 자식이 믿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면 훨씬 설득력이 있어요. 셋째, 주지 않는 것과 함께 쓰는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나 너한테 돈 이체는 못 해주겠어. 근데 이번에 가족여행 갈 때 내가 숙소 값은 낼게. 이렇게 하면 주지 않는 게 아니라 방식을 바꾸는 거잖아요. 자녀도 덜 서운하고 당신도 현금을 넘기는 것보다 훨씬 더 통제감을 가질 수 있어요. 넷째, 이건 좀 단호한 방법인데요. 전문가를 끼우는 거예요. 은행 PB, 재무 상담사 아니면 그냥 노후 자금 관리 상담을 받았다고 하면서요. 전문가가 내 나이에 이 정도 자산을 자녀한테 이전하면 안 된다고 했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문가의 말이라고 하면 자식도 반박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만큼은 꼭 말씀드릴게요. 사전에 재산 정리를 미리 투명하게 해두세요. 공증받은 유언장, 재산 목록 정리, 수익자 지정, 이런 것들을 미리 해두면 나중에 돌아가신 뒤에 자녀들 사이에 분쟁이 생길 가능성도 줄어들고요.
살아있는 동안 내가 어떻게 쓸 건지도 명확해져요. 자, 이제 다 말씀드렸어요. 5가지 방법 기억나시죠? 첫 번째, 버킷리스트 여행으로 인생을 완성하는 것. 두 번째, 내 몸과 건강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것. 세 번째, 배움과 취미, 문화생활에 쏟아붓는 것. 네 번째,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에 기꺼이 쓰는 것. 5번째, 나눔과 기부로 이름 없이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 이 5가지는요, 단순히 돈을 어디에 쓰느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인생의 마지막 챕터를 어떻게 쓸 것인가의 이야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겠다는 선언이에요. 이게 이기적인 거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성숙하고 가장 품위 있는 선택이에요.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자식한테 짐이 안 되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끝까지 책임지는 것. 이게 진짜 어른이에요. 이게 진짜 부모예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어쩌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맞아, 나도 그래왔어 하고 가슴 한켠이 뜨끔하셨던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면 나 이제부터라도 좀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드신 분도 계실 것 같고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당신의 인생, 당신이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에요. 자식을 위한 조연이 아니에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잖아요. 충분히 하셨어요. 이제는 그 헌신의 일부를 조금만이라도 본인한테 돌려주세요. 오늘 영상 끝나고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지금 당장 메모장 꺼내서 내가 살면서 꼭 한 번은 해보고 싶었던 것 딱 하나만 적어보세요. 그게 뭐든 좋아요. 아주 작아도 좋고 아주 소소해도 좋아요. 그 한 줄이 당신 인생 후반전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요. 이 채널이 그 여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진심을 담아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은퇴 후 월 200만 원 이하로 진짜 품위 있게 사는 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더라고요. 그 영상도 꼭 챙겨보세요. 오늘도 이 자리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 영상이 닿은 모든 곳에 오늘 하루도 고요한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